일단 방금 전에 도현이가 그 수학적인 부분을 아주 잘 설명을 해줘가지고 따로 뭐 전에 설명할 내용은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뭔가 확률적인 그 시오렘으로 결은 같이 하지만 뭔가 수학적인 부분보다는 이거에 대해서 공식의 해석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해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론은 베이즈 이론이라고 하는 이론이고요. 이게 사실은 현실 생활에서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많이 쓰이는, 우리가 쓴다고 의식은 안 하지만 어느샌가 쓰고 있는 그런 느낌의 이론이고요. 250년 전에 나왔던 건데 아직까지 계속해서 쓰이고 있는 이론이고, 특히 과학이나 공학 쪽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우선 그럼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이즈 이론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보고, 특히 저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베이즈 이론의 개념도, 제가 이름을 붙이긴 개념도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저 개념도를 머리에 넣고 그 다음에 해석이나 활용을 보시면은 좀 더 이해가 쉬우실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베이즈 이론을 보면은 우선은 그 공식 자체는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모양인데요. 딱 저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 P 안에 A와 짝대기 B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아마 예전에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조건부 확률로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P 그냥 짝대기는 빼고 그냥 편의상 A, B로 하면은 이제 저 표시 자체는 이제 B가 true일 때 A가 발생할 가능성으로 보시면 되고, PBA는 A가 true일 때 B가 발생할 가능성, 그리고 PA는 이제 전체 모집단에서 A의 확률이겠죠. 그리고 PB는 똑같이 전체 모집단에서 B의 확률입니다. 뭐 사실 이렇게 간단하게 공식만 써놓은 이유가 이 공식에 대해서 파고들려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소개만 하고 가려고 이렇게 적어놨고요. 밑에는 이 베이즈 이론을 유도하는 공식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뜻하는 바는 B로 인해 A가 발생할 가능성을 찾기 위해서는 B의 확률과 그리고 A로 인해 B가 발생할 가능성 그리고 A의 확률, 이렇게 필요하다, 요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공식을 써놨습니다. 그럼 이 베이즈 이론의 공식은 이런데, 이거를 어떻게 쓰냐 하면은 개념도를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베이즈 이론의 개념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놓고 말하면은 사전 확률이 있고, 여기에 어떠한 새로운 이벤트가 들어오게 되면은 베이즈 이론을 통해서 이것이 사후 확률로 변하게 됩니다. 여기서 사전 확률이라는 말이 좀 이제 영어에서 바로 번역이 돼서 가져와서 좀 이상하긴 한데, 일종의 업데이트 되지 않은 기존에 학습된 정보 정도로 보시면 되고, 이벤트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어떠한 정보가, 영향력이 있는 정보가 우리의 생활에 미치는 일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이 베이즈 이론을 통해서 결국은 어떠한 업데이트된 정보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개념도가 좀 중요해서 간단하긴 한데, 요거를 머리에 지금 넣으시고 다음에 활용이나 아니면은 예시를 보시면은 이해가 좀 더 빠르실 겁니다. 그래서 이 베이즈 이론의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예시를 좀 곁들여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거는 유튜브 채널에 그 3블루 1 거기 유튜브 채널에 있는 예시를 좀 딱 갖고 왔는데, 제목은 라이브러리안 대 파머입니다. 그래서 어떤 모집단에서 이제 도서관, 라이브러리안이 사서 정도로 하면 되겠죠. 사서와 이제 농부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금 스티브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스티브라는 사람을 자신을 이렇게 디스크립션 하는 문장이 있는데, 지금 보면은 파란색 글씨로 된 부분이랑 노란색 글씨로 된 부분이 이 사람의 이제 성격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shy and withdrawn이랑 meek and tidy soul 이라고 하는데, 막내 어떤 뜻이죠? 약간 약간 좀 뭔가 이렇게 섬세? 약간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이것만 보면은 사실 라이브러리랑 파머 둘 중에 어느 게 더 가까워 보이나요? 라이브러리랑 예. 어렵지 않죠? 네. 책적으로. 네, 식적으로 그렇게 지금 디스크립션 자체는 스티브가 라이브러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 사람이 라이브러리랑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데 확률적으로 파고 들어가면은 이게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전체 모집단에서 지금 뭐 어떠한 집단 안에서 사람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사서가 지금 이제 분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사서는 지금 21명 중 총 그러니까 21명 아니고 그러니까 21분의 1의 확률로 사서이고 그리고 전체에서 21분의 20 확률로 지금 농부가 모집단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계산을 쉽게 210명이라고 하면은 결국은 210명 중에서 10명은 사서이고 그리고 200명은 그 농부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여기서 앞서 개념도에서 설명드렸던 이게 사전 정보가 되겠죠. 현재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로는 210명의 사람들 중에서 10명은 사서이고 200명은 농부이다.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저 아까 디스크립션이 없었다면은 우리가 스티브가 만약에 사서일 확률을 물어본다면은 당연히 이 정보만 가지고는 21분의 1이 되겠죠. 근데 아까 그 디스크립션에 해당되는 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따져보니까 저 원래 라이브러리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는 40%가 그 성격을 가지고 있고 파머였던 사람들 중에서는 20명만이 그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아까 개념도에서 이거는 새로운 정보가 되겠죠. 그래서 원래 사서의 확률을 기준 정보로만 보면은 21분의 1로 4.756%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게 새로운 정보를 가져다 쓰면은 결국 디스크립션을 만족하는 사서를 찾게 되는 거죠. 이 확률은 베이즈 정리에 의해서 뭐 이거는 제가 이제 베이즈 정리 이 공식 자체인데 이거를 뭐 사실 거기에다가 뭐 넣어서 뭐 이렇게 대입해서 계산하는 것 자체를 넣는 게 사실 불필요한 것 같아서 결과만 말씀드리면은 24분의 4 결국 어떠한 새로운 디스크립션 정보를 넣었을 때 사후 확률 결국 이 스티브란 사람이 처음에는 사서인지 물어봤을 때는 4.756%였다가 이 디스크립션이나 정보가 들어갔을 때는 업데이트가 돼서 확률이 16.67%. 이 스티브란 사람이 사서의 확률이 16.67%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설명을 하는 부분이 그래서 베이스 룰을 이럴 때 사용한다. 그래서 히포시시스가 있고 스티브가 사서인가 아닌가 뭔가 알고 싶은데 우리가 어떠한 에비던스 결국은 여기서 말하면 디스크립션이겠죠. 방금 디스크립션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원하는 값은 이 디스크립션을 만족하는 스티브가 사서인지 물어보는 물음 이에 대한 확률이 얼마냐 구할 때 결국은 베이즈 티오렘을 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감이 잘 안 오실 확률이 커요. 왜냐면 저도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예시를 더 찾아봤는데 우선은 거짓말 탐지기 예시가 있습니다. 위에 이제 문제가 나와 있는데 이제 평소에 60% 확률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거짓말을 잘 하는 사람이겠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 사람을 상대로 조사를 할 건데 90%의 정확도를 가진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을 할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아까 그 개념도에서 나온 그 이미지를 생각을 하면은 여기서의 사전 확률은 어떻게 되냐? 결국은 사전 확률은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기존 정보죠. 이 사람이 평소에 거짓말을 할 확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찾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답할 수 있는 방법은 사전 확률만 있을 때는 이 사람은 60% 확률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이제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치가 있는 거죠. 거짓말 탐지기라고. 이 거짓말 탐지기를 이벤트라고 했을 때 PBA 결국 이 이벤트 아까 개념도에서 말했던 저 확률은
거짓말 탐지기의 정확도를 말하게 됩니다. 90%. 그러면은 이것에 이제 의해서 그 거짓말 탐지기가 이 사람이 거짓말이라고 판정할 확률을 구해야 되죠. 그래서 PB를 구하게 되면은 58%가 나오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정보를 파라미터를 가지고 베이즈 이론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은 해석은 이렇게 됩니다. 거짓말 탐지기 이벤트를 거쳤을 때 이 사람이 말을 할 때 거짓말의 확률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계산을 하면은 93%가 나오게 됩니다. 결국은 이 말은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할 확률을 처음에는 아무런 정보가 없이 기존 정보만 이용했을 때는 60%를 확률로 거짓말을 한다였다가 거짓말 탐지기라는 이벤트를 넣었을 때 베이지 이론에 의해서 업데이트된 정보에 의하면은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거짓말 탐지기가 맞다라고 했을 경우에 결국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할 확률은 93%로 업데이트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도 사실 감이 잘 안 와요. 그래서 하나를 더 찾았습니다. 이거는 그 이제 유방암 진단 키트를 사용해가지고 어떠한 환자가 유방암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는 절차인데 우선 저는 여기서 좀 감이 오긴 했어요. 이게 가장 유명한 예시라서 보면은 일반 여성의 유방암의 발병 확률은 0.1%라고 합니다. 근데 유방암 검사 키트는 실제 유방암에 걸린 사람의 99%에 대해서 양성 반응을 나타내고 건강한 사람에 대해서는 2%만의 양성 반응을 나타내는 이제 검사 키트가 있는 겁니다. 이때 이제 어떤 사람의 검사 결과가 양성 반응을 보였다면은 이 사람이 실제로 유방암에 걸렸을 확률은 얼마일까? 라는 게 알고 싶은 겁니다. 그럼 아까랑 똑같은 루틴으로 가는데 사전 확률은 사실 먼저 기존 정보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유방암에 걸렸을 확률입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나온 정보는 당연히 0.1%밖에 없겠죠. 그래서 0.1%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벤트가 추가가 됩니다. 유방암 검사 키트를 우리는 활용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유방암 검사 키트가 얼마나 정확한지 다시 확인을 해야겠죠. 왜냐면은 여기 보면은 실제 유방암 걸린 사람도 99%에 대해서만 양성 반응을 나타내고 건강한 사람에 대해서도 2%는 양성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이 유방암 검사 키트를 활용했을 때 실제로 유방암에 걸린 사람이 양성 반응이 나와야지 유효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확률을 계산을 해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0.020079%로 바꾸면은 검사 결과 양성반 나올 확률이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작게 나오는데 2% 정도. 뭔가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양성인데 양성으로 나왔을 때 이 사람이 유방암에 맞다가 2%가 아니라 지금 보면은 전체 인구수 전체 집단으로 보면은 0.1%만이 유방암 환자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 다 건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현실 세계에서도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은 사실 그 숫자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 확률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딱 확률적으로만 따졌을 때 전체 모집단에서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이 나올 확률이 2%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베이지 확률에 넣어 놓으면은 거짓말 탐지기 이벤트를 거쳤을 때 이거 거짓말 탐지기 유방암 진단 키트를 거쳤을 때 어떠한 사람이 랜덤한 사람이 유방암의 확률은 4.9%가 나옵니다. 이 말인 즉슨 어떠한 사람이 유방암 검사 키트를 가지고 검사를 합니다. 병원에 가서. 그러면은 내가 유방암인 것 같아서 검사를 키트를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이 키트가 99%예요. 그러면 근데 양성이 나왔어. 그러면 당연히 사람은 생각을 하겠죠. 그럼 난 99% 확률로 유방암이겠구나. 근데 그게 아닙니다. 확률로 따져보면은 이 사람이 유방암의 확률은 양성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한 번 검사했을 때는 4.9%입니다. 자신이 유방암의 확률이. 그래서 병원에 가서 보통 이런 큰 병을 진단할 때는 2번이나 3번씩 진단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키트를 활용하더라도 모집단에서 환자의 그 발생 빈도 자체가 기존 정보로 굉장히 작게 잡혀있기 때문에 한 번 검사로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유방암 발병률 0.1%라고 했을 때 99% 키트를 사용해서 한 번 검사하면은 이 사람이 유방암이 맞다라는 것을 확률적으로는 4.9%가 이렇게 보장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검사를 한 번 더 하게 되면은 사전 확률이 어떻게 될까요? 방금 검사를 통해서 이 사람에 대한 확률 자체는 업데이트가 돼서 4.9%가 되겠죠. 방금 나왔던 4.9%가 되는데, 그것을 사전 확률에 놓고 나머지 검사 키트는 똑같으니까 나머지의 계산을 똑같이 하면은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유방암 검사 키트를 거쳤을 때 이 사람이 한 번 더 양성이 나왔다. 그러면은 유방암의 확률이 72.8%로 업데이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 가면은 이제 2번씩 검사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물론 어떠한 병의 발병률 자체가 높다면은 이 자체가 처음에 양성으로 나왔을 때 이미 발병할 확률이 굉장히 높게 나왔겠지만, 저런 식으로 발병률 자체가 낮은 경우에는 2번이나 3번씩 검사를 해서 모두 양성이 나와야지만 뭔가 환자로 확정을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실 실생활에서 베이즈 이론이 이런 식으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예시로 알아봤는데, 이런 식으로 쓰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이 예시 말고도 어떻게 활용되느냐 하면은, 사실상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생각 방식입니다. 우리의 뇌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인데, 뇌의 신경계는 불확실성의 세계에서 주어진 정보를 토대로 최적에 가까운 의사결정을 내리기 진화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 말이 있어서 뭐냐, 아까 개념도에서 말했다시피 기존 정보를 우리가 가지고 있고, 뇌에 어떠한 정보가 새로 들어오면 우리는 이 정보를 가지고 뇌를 업데이트 시켜서 계속 이 과정을 통해서 뇌가 발달을 하고 진화를 해온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우리가 이 세미나를 보면서 이런 내용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고 들으면서도 계속 우리의 뇌가 베이즈 이론 정리에 의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베이즈 정리를 이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가장 쉽게 연결되는 게 AI입니다. AI가 사실 우리의 생각 방식을 그대로 따서 컴퓨터의 안에 집어넣는 건데, AI도 기존 정보를 트레이닝을 시키죠. 계속해서 트레이닝을 시키고, 이 트레이닝을 통해서 그 모델을 업데이트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 베이즈 알고리즘 자체를 쓰고 있는데, 약간 단순화시킨 나이브 베이즈 알고리즘을 쓰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보는 게 이제 스팸 메일 분류 등에 이용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스팸 메일 분류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저도 이렇게 정확히는 알아보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어떻게 하는지 스팸 메일 분류. 이게 뭔가 이렇게 굉장히 그 경우의 수가 많아가지고 복잡한 건데, 이 베이즈 이론으로 인해서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 이 정보로 스팸 메일이다라는 정보를 계속해서 업데이트 시켜가면서 분류를 시킨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긴 한데, 그런 쪽에도 이용이 되고 있고, 패턴 인식이나 그리고 임상 실험, 기상 예보, 품질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로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사실 베이즈 이론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다가 현재를 집어넣었을 때 미래가 값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추론이나 추정, 그리고 의사결정, 그리고 가설 검증 등 뭔가 필요한 곳에서 모두 활용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이라고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이렇게 좀 리스트업을 해보면은 암호 해독이나 아니면은 전쟁 중에 의사결정, 그리고 실종된 사람이나 선박 및 항공기의 위치 추적, 그리고 암 발병률 같은 것도 예측하는데도 베이즈 이론이 정말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베이즈 정리에 관련해서 참고 문헌을 이렇게 참고를 했고요.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